여기는 상황실 너구리.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음. 계속 관찰 중. 이상 발생 시 즉실 상황 보고. 이상 발생. 일주일이 흘렀다. 현성은 그동안 언제 박 실장이 움직일지를 초조하게 기다려왔다. 기다림은 길었고 그만큼 준비는 치밀해졌다. 회사 보안팀은 박 실장의 동선을 수시로 점검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날도 현성이 야간 근무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조명도, 복도도, 출입 기록과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평소는 이미 계산된 평소였다. 현성이 야간 근무에 들어간 그날, 영구동 쪽에서 출입 기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늦은 카드 인식. 조명 하나가 늦게 켜졌다. 현성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상황실입니다. 너구리 움직임 포착 확인 바랍니다. 다만 박 실장은 멈춰야 할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다. 상황실 너구리가 주차동으로 이동 중. 주차동 확인 바랍니다. 보안팀, 주차장 너구리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즉실 이동하십시오. 박 실장이 사라졌다. 현성은 직감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도 출구도 아니었다. 현성은 고개를 들었다. 주차동 끝, 사람이 잘 서지 않는 사각지대. 그쪽이었다. 상황실 비상 상황입니다. 너구리 시야 상실. 현재 위치 확인 불가. 현성은 방향을 틀었다. 각도를 바꿔 접근했다.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씩 지웠다. 박 실장의 동선이 머릿속에서 다시 그려졌다. 박 실장은 주차동을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는 이미 정해진 자리로 향하고 있었다. 최동수가 준비해둔 대기조. 기밀을 넘기기 위한 마지막 지점이었다. 네, 최 대표님. 외장하드의 기밀 문서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주차동 사각지대. 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서 있었다. 라이트는 꺼져 있었고 엔진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다. 박 실장은 통화를 끊고 잠시 멈춰섰다. 주변을 한 번 더 천천히 둘러봤다. 보안 카메라 사각을 계산하듯 고개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걸음을 늦췄다. 주머니 속 외장하드를 손끝으로 다시 눌러 확인했다. 짧은 숨을 내쉰 뒤 시선을 앞유리 쪽으로 고정했다. 박 실장! 그때 차 문이 열리기 직전 그림자가 먼저 다가왔다. 박 실장의 손이 차 쪽으로 뻗는 순간 손목을 꺾어 올렸다. 짧은 신음. 외장하드가 바닥에 떨어졌다. 현성은 고개를 숙여 그것을 짚지 않았다. 대신 박 실장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다.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다. 방금 전 통화 기록. 그리고 가장 위에 뜬 이름은 최동수 대표였다. 현성은 화면을 잠시 더 보았다. 통화 시간 종료 표시. 충분했다. 그는 그제야 외장하드를 집어들었다. 박태원 씨, 이제부터 당신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위반 혐의로 조치 들어갑니다. 박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차동의 공기도 정리됐다. 박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회사 내사 조사실로 옮겨졌다. 예상과 달리 저항은 짧았고 상황은 빠르게 정리됐다. 현장에서 확보한 박 실장의 가방 안에는 회사 기밀 서류와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가 들어 있었다. 조사가 이어지면서 하나의 이름이 드러났다. 박 실장을 회사 외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인물은 최 회장의 둘째 아들 최동수였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현성과 외부 보안팀은 더 지체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현성과 외부 보안팀은 즉시 박 실장이 말한 장소로 이동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사람의 흔적만이 서둘러 정리된 채 남아 있었다. 탁자 위 아직 따뜻한 커피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후문 CCTV는 이미 각도가 틀어져 있었다. 최동수는 박 실장의 전화가 끊긴 순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완벽한 도주였다.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현성은 박 실장을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박 실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실장, 최동수 대표랑 어떤 관계입니까? 최동수 대표가 김 팀장님 아버지 사고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남긴 여운 속에서 현성은 맹 변호사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할아버지가 끝내 거부했던 그 땅이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이유가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최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맹 변호사의 말이 다시 귀에 맴돌았다. 그 선택이 정말 할아버지 자신의 의지였다면 이 일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 선택이 회유나 협박 아래 있었고 아버지의 사고가 그 시기와 겹쳐 있었다면 최 씨 가문의 결정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었다. 그제야 현성은 확신했다. 이제 이 일은 추측으로 남겨둘 수 없는 일이었다. 서둘러 직접 확인해야 할 순간이었다. 최 회장을 만나야 했다. 최동수는 최 씨의 집 앞에서 체포됐다. 대문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경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도망칠 수 있을지 계산하는 눈빛이 잠깐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다. 발자국 소리가 하나 또 하나 겹쳐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남자 둘의 그림자가 먼저 늘어졌다. 허리춤에 달린 수갑이 가로등 불빛에 잠깐 반짝였다. 동수는 그제야 움직이지 않았다. 25년처럼 아버지가 또 해결해 주시겠지. 그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25년 전과 똑같았다. 형사가 한 발 다가섰다. 차분한 손이 동수의 팔을 붙잡는다. 등 뒤에서 차가운 금속 소리가 난다.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 동수가 급히 입을 열었다. 형사님 잠깐만요. 차로 조금만 이동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쪽팔리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갑이 채워졌다. 찰칵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동수는 입술을 깨물었고 시선을 끝까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이 순간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최 씨의 집 2층, 어둠 속 창문 너머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말하지 않은 죄가 오늘에서야 값을 치르는구나.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최동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그날 밤 바로 뉴스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아니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거래해온 뒷문이라는 전문 브로커라고 불렀다. 번거로운 일은 제가 정리해드리죠. 박 이사님. 아이, 등록금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등록금은 이미 입금됐습니다. 오늘 스코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죠. 화면에는 그의 과거가 차례로 겹쳐졌다. 그 순간들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가 오래도록 반복해온 방식이었다. 사고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가 쌓아온 다른 죄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둠에도 25년 전 그가 치고 달아난 그 사람의 얼굴처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찰은 서둘러 최동수를 조사실로 불러들여 신문을 시작했다. 최동수 씨, 박태원 실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모릅니다. 일 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사람으로만 들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런 사람과 왜 일을 오랫동안 하셨을까요? 오래 했다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형사님. 저희가 확보한 통화 기록이 뭡니까? 박 실장과 사전 모의한 내용 아닙니까? 합법적인 컨설팅이었습니다. 경찰은 대답을 받아 적지 않고 잠시 동수를 바라보기만 했다. 동수는 시선을 피하며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 손가락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고 그 움직임은 자신도 모르게 나온 습관처럼 보였다. 여유로워 보이려 애쓰는 말투와 달리 그의 태도에는 오래 숨겨온 사람의 긴장이 묻어 있었다. 경찰은 그 미세한 어긋남을 놓치지 않은 채 다음 서류 한 장을 조용히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최동수 씨, 당신은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도주까지 전부 하셨네요. 제가 그걸 다 했으면 지금 여기 말고 뉴스에 나와야죠. 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다. 이미 뉴스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십니까? 그럼 형사님이 댓글은 막아주셔야죠. 경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은 채 펜 끝으로 메모지 한쪽을 몇 번 두드리기만 했다. 그리고는 서류 더미 속에서 노란 포스트잇이 붙은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1999년 10월 15일. 동수의 시선이 그 날짜에 멈췄다. 경찰은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1999년 10월 15일 밤 8시경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싹동리 3번 국도에서 발생한 빵손이 사고 기억하십니까? 피해자 김성훈, 농사일 마치고 귀가 중 사망했습니다. 그건 이미 무혐의 판정 났습니다, 형사님. 경찰은 천천히 다른 서류를 펼쳤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동수 씨, 박태원 실장이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한 장 넘겼다. 거기에는 박 실장의 진술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술자리에서 동수가 했던 말들, 아버지가 사고를 처리해 준 일,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로 만든 과정, 심지어 피해자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내용. 동수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려다가 미끄러졌다. 머릿속에서는 변명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25년 전 사건 재조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증언이 나왔고 당시 처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훈아, 겨! 여부로 피해!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진짜 일이 잘못됐습니다. 돈 문제만 해결됐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잖아요. 동수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테이블을 움켜쥐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25년 전 그 밤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다. 경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두툼한 파일이었다. 표지에는 증거 자료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이 파일을 펼치자 목격자 진술서, 증거사진, 통화 기록들이 보였다. 당시 어떻게 무혐의가 만들어졌는지, 목격자가 어떻게 입을 다물었는지, 맹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모든 게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동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그는 아버지가 해결해준 그 일을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살아왔다. 산업 스파이든 기술 유출이든 어차피 아버지가 해결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25년 전 죽은 사람의 아들이 지금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
박태원 실장과 대질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진술은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동수 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짙은색 정장을 입은 맹 변호사가 나왔다. 서류 가방을 든 손은 여유로웠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은 익숙했다. 25년 전에도 지금도 최 씨 가문의 뒷수습을 담당하는 그 사람. 복도에서 형사가 맹 변호사를 알아봤다. 안녕하세요, 맹 변호사님. 오늘도 뒤수습이십니까? 제 일입니다, 박 형사님. 이후 진술은 제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맹 변호사는 조사실 문 쪽으로 향했다. 그 말에는 25년 전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조사실 문이 열렸다. 맹 변호사가 들어와 동수 맞은편에 앉았다.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동수는 변호사의 존재를 확인한 뒤 처음으로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맹변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와? 나 이번에 진심 좋았잖아. 이번에도 믿어도 됐지, 맹변? 그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맹 변호사의 굳은 표정은 전과 조금 달랐다.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신호였다. 최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시절의 동수였다. 내가 할 너를 너무 많이 살렸구나. 그때 멈춰야 했는데. 상황실 너구리가 주차동으로 이동 중. 주차동 확인 바랍니다. 보안팀, 주차장 너구리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즉시 이동하십시오. 박 실장. 박 실장, 최동수 대표랑 어떤 관계입니까? 최동수 대표가 김 팀장님 아버지 사고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이유가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최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25년처럼 아버지가 또 해결해 주시겠지. 형사님 잠깐만요. 차로 조금만 이동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쪽팔리잖아요. 말하지 않은 죄가 오늘에서야 값을 치르는구나. 피해자 김성훈 농사일 마치고 귀가 중 사망했습니다. 그건 이미 무혐의 판정 났습니다, 변호사님. 이후 진술은 제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할 너를 너무 많이 살렸구나. 그때 멈춰야 했는데.